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고학년 사이에 많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유학을 보내는 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갖고 있는 아주 큰 차이는 미국은 어렵고 캐나다는 쉽습니다. 부모님이 조기 유학을 스스로 준비하는 우리들 조스맘 유학원. 안녕하세요. 조스맘 김성준 원장입니다. 2025년 청사년 오늘 처음으로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유학이라는 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도 못 잡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이 내용들을 쭉 지켜보시면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녀분들을 유학을 보내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녀분들이 갓 태어난 애기도 있을 거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있을 거고 고학년이 돼가는 과정에서 유학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어떤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유학을 갑자기 이렇게 알아보시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계획하신 분들도 있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반 학교를 보내지 않고 국제학교를 보내다가 미국이라던가 다른 나라에 대한 대학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꼭 어떤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는 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혹시나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유학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유학을 가는 건 어떨까? 아니면 혹은 또 아이가 또 유학에 대한 본인의 갈망?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 얘기하면서 유학을 알아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이 여기에는 혼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접하는 유학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시기는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센트지로 조금 나눠본다면은 압도적으로 중학교 3학년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중3일 것 같고요. 한 2명 정도는 고1, 한 2명 정도가 중학교 2학년 이렇게 해서 한 10명 중 8명 정도가 이제 유학이라는 걸 이 시기 때 전행하고 고등학교 2학년에 유학을 물어보는 경우 1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밑에 초등학교 애들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합쳤을 때 1명 정도. 물어보는 양이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고학년 사이에 많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유학을 보내는 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학을 받아주는 학년이 있습니다. 학교만 받아주면 유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누구랑 오니? 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같이 가는 경우라면야 좀 더 쉽게 해결이 되지만 부모님이 같이 가지 않고 아이만 보낼 때는 학교는 어린 학생을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친인척 정도가 있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유학을 못 가는 거죠. 그들은 유학생을 받아줄 마음이 없는 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받아줄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유학을 받아주는 학교는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가 안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드릴게요. 사립학교는 I-20라고 하는 서류를 학생에게 줄 수 있어야지 그 서류를 갖고 미국에 갈 수 있는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I-20를 받으려면은 학교는 이 정부에다가 내가 I-20를 줄 수 있는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신청해 놓지 않고는 이 서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줄 수 있게 된 학교는 이미 국제학생에 대한 문의가 있거나 받을 마음이 있거나 받고 싶거나 어쨌든 국제학생이라는 존재를 잘 알고 있는 학교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받고 싶다고 해도 갑자기 받아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이미 국제학교를 받아봤던 학교에서 우리의 조건, 부모님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친인척의 조건이 이 꼬맹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을 하는데 그게 혼자서 유학이 가능한 나이를 제가 보면 거의 한 5학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비자도 조금은 까다로운 부분도 있지만 학교 자체가 2학년이라든 3학년 같은 어린 학생들은 받기를 이렇게 선호하는 건 더 없는 것 같고요. 물어보는 거 시작을 한 5학년, 6학년부터라고 하면은 현재 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누가 없는 경우나 유학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물어보는 아이가 유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보딩스쿨이나 홈스테이로 가더라도 더 큰 아이들을 받아주려고 하는 한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 받아주는 유학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딩스쿨을 물어보는 학생들은 한 7학년, 8학년 이때 이제 주니어 보딩을 통해서 이제 유학 가는 걸 많이 물어보고요. 6학년 정도 됐을 때 보딩이라는 곳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근하거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그래서 홈스테이를 통해서 가는 유학으로 진행을 하는 학년이 6학년 중1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학생이 나가는 비율적인 부분이 한 10% 정도? 뭐 15%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그 정도로 생각이 들고, 압도적으로 일단 많은 건 중학교 2학년과 중3이다 라고 생각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런 학생들의 어떤 문의들, 부모님들이 이제 그 정도 때 되면 이제 알아보고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어릴 때 유학을 나가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알아보고 시작하는데 막상 아이만 혼자 보내는 게 어려워지니까 보딩스쿨이라는 곳을 알아보고 있고, 보딩스쿨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홈스테이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수순으로 생각이 정리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물어보는 거는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 물어보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가면 한 6학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알아보는 게 시작됐으니까 유학에 대한 정보도 많이 생겼겠죠. 그 유학에 대한 정보가 생기기 전까지의 이제 이런 학년적인 얘기들, 갈 수 있나 없나,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나, 기숙사냐, 저학년을 받아주는 홈스테이로 가느냐, 이렇게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거면은 공립학교로 가는 거냐, 사립학교로 가는 거냐. 공립학교를 갈 수 없냐. 유학을 잘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립 가는 얘기를 왜 하지?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공립학교도 어떻게 보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공립학교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혹은 우리가 주재원의 자녀, 주재원은 학생 비자도 포함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비자라는 거를 주신청자가 받아서 나가고, 그 주신청자 밑에 동반으로 딸려오는 자녀들, 그래서 이거를 동반 비자라고 하는데, 이 동반 비자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미국의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립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공립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일반적으로는 공립학교를 못 가고 다 사립학교를 간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미국으로 유학 가는 거면은 사립학교를 가는 거고, 그 사립학교는 I-20라고 하는 서류를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서류를 받아야지만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고, 학생 비자를 받아야지만 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에 대한 어떤 특징을 설명드리면, 미국은 어쨌든 압도적인 1위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대학교가 워낙에 많기도 하고 유명하니까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에 준하는 교육의 레벨, 최상위권 대학교를 갖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죠. 근데 영국은 접근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우리나라에서 1,000원을 쓰는 느낌으로 1달러를 쓴다고 할 때, 그리고 영국에서 1파운드를 쓴다고 할 때, 현재 환율 기준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달러가 대략 한 1,400, 한 50원, 60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파운드는 1,850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1,000원짜리를 뭘 사기 위해서 써야 될 돈을 거기서는 1,850원이나 1,450원이라는 큰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물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미국처럼 프로그램이 다양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조금 저렴하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제 표현상으로 얘기하면 약간 귀족 유학 같은 느낌이고, 미국은 다양성을 갖고 있는, 많이 비싼 학교도 있고 조금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나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캐나다는 미국의 어떤 동생 나라, 옆 동네 학교라는 생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빼고 동네 아이를 탁 내려놓고 너 여기 어딘 줄 알아? 라고 물어보면은 미국, 캐나다 구분 못할 겁니다. 그 정도로 캐나다는 미국이랑 거의 똑같은 나라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교육 시스템은 조금 다른 편입니다. 일단은 뭐 학년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보다는 캐나다는 유명한 학교들이 많지만 조금 공부라고 하는 거에 미국처럼 많이 심혈을 기울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도 공립학교를 가보면 다 그런 건 아니고, 좀 학군이 조금 떨어지는 데 간다거나 했을 때는 공립학교에 대한 수준,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 이런 부분이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캐나다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가 거기에 묻혀 지낸다, 뭐 열심히 안 하게 된다, 삶에 대한 만족감, 그런 거는 분명히 캐나다가 높겠죠. 왜냐면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고도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학업적인 목적을 갖고 유학을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캐나다는 조금 낮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캐나다와 미국이 갖고 있는 아주 큰 차이는, 미국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 중에 주재원 자녀, 그러니까 주재원의 학생 비자도 포함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부모가 공부를 하거나 부모가 어떠한 비자를 받았을 때 아이가 쫓아가는 형태가 미국이라면, 캐나다는 아이가 비자를 받고 부모님은 꼭 동반 비자라는 걸 받지 않아도, 사실 비자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그냥 아이를
케어하러 갈 수 있고 그 이유가 아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관광비자를 이제 받을 수 있어서 그 관광비자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렵고 캐나다는 쉽습니다. 부모님이 쫓아가기. 유학이라는 거를 어릴 때 잘 모르고 알아보고 시작을 했다. 근데 미국은 못 나가는구나, 힘들구나, 안 되는구나, 혹은 안 됐을 때도 캐나다라고 하는 동생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유학을 가는 겁니다. 미국은 늦게 유학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미국은 제 기준에서는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유학을 시작을 해야지만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어딘가 근처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시작하면은 학년을 낮춰도 10학년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잘했으면 잘한 대로 더 좋은 학교로 가고 싶을 거고, 만약에 못했으면은 그거를 잘할 때까지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게 10학년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완성하기는 촉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특히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학교를 좀 늦게 진학을 하더라도 얘네들이 한국 성적표에서의 점수는 그러니까 패스마킹처럼 다 P로 표현을 하고, 얘는 우리가 이제 이수한 과목이라고 보고 딱 필요한 11, 12학년 때 들어야 될 과목만 듣고 점수가 잘 나오면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미국과 다르게 좋은 대학교를 충분하게 갈 수 있다. 뭐 가서 졸업하고 가서 잘하는 거는 좀 나중 문제니까 일단 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캐나다가 조금 좋은 점이 있는 겁니다. 캐나다의 이제 유학 선택지의 가장 큰 지역, 밴쿠버와 이제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를 봤을 때 밴쿠버로 가는 학생들이 한 거의 절반 이상이 될 텐데, 그 절반의 상당수가 부모 동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부모 동반을 했다가 아이만 남겨진 경우, 캐나다는 미국과 다르게 일단 무기 소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캐나다 선택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저렴하긴 하고요. 캐나다의 장점은 미국이랑 가깝기 때문에 거의 미국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 비용은 적게 든다. 부모님이 같이 나갈 수 있다.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환경적으로 타이트하진 않지만 좀 더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다. 반면에 그런 타이트함이 없어서 공부를 하다가 캐나다에는 대학교 가는 거는 좀 다른 문제고, 미국으로 가기에는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경쟁하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경쟁은 미국에서 미국인 아이들과 좀 더 많은 국제학생들이나 한국 아이들과 했더라면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저는 캐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너무 매력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나 부모님이 갖고 있는 생각, 경제적인 이유를 포함해서 목표에 따라서는 캐나다가 충분하게 차선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어린 학생들에게 적합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랑 나가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한 3학년, 4학년 정도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초등학교 고학년과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시간을 보냈을 때, 한국에서 아이들이 이제 선행을 하거나 뭔가 막 치고 나가는 학업도 본인이 좀 경험도 해보고요. 왜냐면은 너무 어릴 때 유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나라적인 어떤 사고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교육이 너무 이제 치열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좀 안 맞을 텐데,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영어를 충분하게 습득을 하고 한국에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좀 준비를 많이 한 다음에 그 능력치를 그대로 미국으로 가져가는 유학, 미국으로 한 7학년 정도 때 들어가는 유학을 선택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계획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캐나다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또 캐나다는 대학교 가는 방법이 미국이랑은 좀 달라서 이 내용으로는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보딩스쿨 있고 사립학교가 있긴 하지만 캐나다를 유학 가는 대부분은 다 공립학교로 갑니다. 공립학교 학비가 캐나다 달러로 한 16,000불 정도밖에 안 하고요. 그리고 홈스테이 비용 한 12,000불 해서 거의 한 30,000불 이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밴쿠버의 요충지 같은 데서 다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달러가 이제 1,000원 밑으로 낮기 때문에 예산으로만 쳐도 이제 30,000불이라고 해도 3,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인데, 근데 같은 금액을 들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치면 3,000만 원? 지금 환율로 했을 때 22,000불 정도 안
될 겁니다. 사실 22,000불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학 갈 수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학이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가장 큰 갈림길은 부모님이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 어릴 때 가느냐 좀 나이 들고 가느냐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비용 같습니다. 비용에 대한 차이가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미국 유학을 선택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을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간다고 했을 때는 알아보는 시기가 이제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알아보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에 제일 많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중3, 미국에서는 이 중3을 9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라는 개념이 없죠. 중학교라고 하는 표현 자체 그렇게 안 쓰죠. 9, 10, 11, 12 이렇게 4개년의 학년을 가지고 대학교로 가는 거고, 이 4개년을 통틀어서 고등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인 학생이 유학을 갈 때는 보통 미국으로 9학년, 미국 입장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작 때 유학을 시작하는 거고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8학년으로 가는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중학교의 제일 마지막 학년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은 초등학교가 5년제고 중학교가 3년제, 그래서 6, 7, 8 학년을 중학교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유학을 가게 되면은 미국의 8학년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8학년을 졸업을 한 이후 9학년으로 진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년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사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사실 제가 잘 모르는 나라입니다. 호주에도 충분하게 이제 멜번 대학교라든지 시드니 대학교 같은 유명한 학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러 가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여행도 하고 뭐 영어도 배우고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워킹홀리데이로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버는 돈이 뭐 20불에서 30불까지도 이제 벌었다고 해요. 호주 달러. 그래서 그 돈으로 생활도 하고 돈을 벌어서 여행도 하는 일석 몇 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 나라가 호주였던 것 같고, 사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제가 이제 설명드릴 수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어떤 다른 분들의 영상을 좀 의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필리핀. 사실 가까워서 가는 거죠. 필리핀을 얘기하니까 영어권 국가는 아니지만 이제 싱가포르도 이제 좀 같이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싱가포르나 이제 필리핀 선택한 이유는 1순위는 무조건 가까운 거. 그렇다고 비용이 많이 싼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기숙사로 이제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홈스테이 생활을 하는데 홈스테이가 많이 비싸고, 한국 분들이 하는 홈스테이, 뭐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면 이제 현지인 홈스테이들을 팔고, 그게 뭔가를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선진국 입장에서 뭘 배우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에 현지인 홈스테이 절대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인 홈스테이를 집으로 가게 될 거고, 그분들은 아이들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관리형 유학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 홈스테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학비가 싸진 않고, 그래서 느낌상 약간 저렴하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던 필리핀이지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나라일 수 있고, 그래서 유학을 필리핀에서는 길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대학교 가는 거는 사실 거의 조교 학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물론 대학생들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나라로 가서 상위권 대학교에 좋은 전공을 하기가 어려웠을 때 필리핀은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자격 취득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못 쓴다는 거. 왜냐면은 필리핀은 몇 안 되는 현지 의사 자격증 취득한 경우 한국에서 이제 사용 가능한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필리핀에서 한때 한국인을 유학생들을 받았던 때가 있는데, 뭐 지금은 뭐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정도는 이제 치대나 학대 정도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온 학벌을 한국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은 역시 마찬가지로 가까운 거를 원하는 분들이 비용은 크게 들지 않을 줄 알고 시작하는 유학이면서 부모님이 쉽게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영어를 쓰지만 영어권 국가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그래도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약간 필리핀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오늘은 6학년이든 7학년이든 8학년이라고 하는 시기에 가려고 하는 부모님, 그 전에 유학을 가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어떤 나라로 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고, 이제는 내가 그러면 몇 학년으로 어디로 어떻게 가야지? 라는 얘기들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거나
또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 유학을 스스로 준비하는 우리들 조스맘 유학원.